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최근에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죠. 지금 보도에 의하면 한 전국에 54개 단지 정도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리모델링 사업 중에서 조합 운영 방안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맨 마지막에 그러면 리모델링의 이제 투자는 어디를 해야 되는지 그 맨 마지막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먼저 이렇게 창립 총회부터 조합이면 변경 인가까지 이제 건축 기준 변천사로 보는 리모델링 아파트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제일 먼저 창립 총회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재건축하고 다른 점이 세대수의 15%를 증가할 수가 있어요. 세대수의 15%. 그리고 재건축은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재건축은 용적률 제한이 있습니다. 용적률 제한이 있는데 이 리모델링은 만약에 주거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면 40%까지, 그 이상이면 3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에 대한 제한이 없다. 아마 이 점이 리모델링의 최대의 장점이죠. 최대의 장점.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보통 용적률 한 200% 정도, 일기 신도시가 그런 셈인데, 분당 같은 경우에 용적률이 200%가 넘어가면 재건축 사업이 사업성이 많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리모델링 쪽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용적률이 250% 넘어간다. 그러면 재건축은 불가한 셈이죠. 거의. 재건축은 불가한 셈이죠. 그건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활성화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리모델링이 어디 그럼 추진될 거냐? 용적률 기준 하나만 갖고 보시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늘릴 수 있느냐, 못 늘리느냐. 그래서 보통 200% 이상 되는 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합니다. 자, 이제 동의율을 이제 얻으면 이제 창립총회를, 리모델링 조합을 창립하기 위해서 창립총회를 실시하는데, 개최 시기가 문제입니다. 재건축은 그 동의율을 반드시 갖추고 창립총회를 그 이후에 하라고 법 규정이 되어 있는데, 주택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는 갖추지 못해도 창립총회는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지만, 가급적 동의율을 갖춘 이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를 권고합니다. 창립총회 할 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20% 이상. 총회 의결을 할 때 20% 이상 직접 출석을 하고, 요 20% 부분은 이 재건축 도시정비법보다 오히려 주택법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창립총회뿐만 아니라 100분의 20%가 직접 출석하는 그런 총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통상적인 창립총회 안건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추진위원회 수행 업무 보고 및 비용 일체 추인의 건을 진행을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장점이 또 뭐냐면, 사업이 빠르다는 겁니다. 재건축에 비해서. 일단 도시정비법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는 추진위원회 단계가 없죠. 추진위원회 단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단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전진단만 받고 나면 사업이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은 추진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건 임의적으로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당시에 수행했던 업무들이 조합 설립을 해서 인가가 되면 승계가 되느냐? 승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승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인의 건을 맨 처음에 안건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결의, 뭐 동의서를 진구를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 결의를 뭐 안 해도 된다는 게 있는데 굳이 한 번 더 하죠 뭐. 리모델링 결의의 건도 넣고, 그 다음에 조합 규약 및 업무 규정 확정의 건을 넣습니다. 조합 규약 및 업무 규정 확정을 건. 여기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될 일은 조합 규약 및 업무 규정 확정의 건까지 하고 요 안건을 통과를 시키고 나서 통과된 이 규약과 업무 규정을 가지고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창립총회를 할 때 이걸 먼저 통과를 안 시키고 뭐 그걸 전제로 해서 임원 대의원 선출을 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합 규약 업무 규정 확정을 먼저 시켜서 통과를 시키고 나서 이 통과된 규약을 가지고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승인의 건, 예산안 승인을 하고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을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두 번째 이제 조합 설립 인가의 법적 성질인데 참 이게 따분하기도 하고 좀 이런 걸 왜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알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뭐 강학상 인가 설권적 이게 무슨 말이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아니 그냥 이 강학상 인가라고 보면 민사소송을 하라는 겁니다. 설권적 처분으로 보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설권적 처분, 즉 조합 설립 행정청이 인가를 내주는 그것이 하나의 이 조합이 행정청으로서 하나의 설권,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설권적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2009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는데 이제 이 주택법이 이제 2020년 1월 23일자로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당연히 법적 성질이 그 강학상 인가로 봤는데 이제 2020년 1월 23일자로 리모델링 조합의 법인격이 부여됩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비법인 사단인데 이제는 법인격이 주택법에 의해서 부여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리모델링 조합도 설립 인가 처분이 강학상 인가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직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은 전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제 조합 설립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야 될 텐데 그때 민사소송을 할 거냐 행정소송을 할 거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것은 일단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이제 90일이니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일단 민사소송으로 제소기간을 지켜서 이거 행정소송을 이거 지어야 됩니다. 이거 민사소송으로 제기가 타당하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이게 이제 행정소송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만약에 판사가 내가 잘못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님이 보시기에 이건 설권적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다. 이렇게 보면 이송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근데 제소기간은 반드시 지켰어야 됩니다. 이 제소기간 90일. 요거 안 지키면 판사님께서 그냥 각하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소기간을 지켜서 민사소송으로 한번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게 이제 저의 사적인 견해입니다. 아직 판례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자, 요건 꼭 알으셔야 되죠. 이제 우리 재개발 재건축도 누가 조합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조합원이냐.
리모델링에서 조합원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됩니다. 동의자, 동의한 사람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럼 어떤 사람이냐? 아파트 소유자죠. 아파트 소유자, 그 다음에 상가 소유자, 복리시설, 복리시설 소유자. 뭐 복리시설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어쨌든 이제 상가의 소유자. 그 다음에 주상복합도 해당합니다. 주상복합도. 건설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포함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파트나 상가의 소유자가 조합원입니다. 다만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해야지만 조합원이다.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해야지만. 이건 뭐 법에 있지는 않고요. 보통 규약에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조합원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파트나 상가 갖고 있으면 조합원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할 때 이게 굉장히 의문점이 듭니다. 이제 투자할 때 어떤 의문점이 드느냐. 내가 리모델링 대상의 상가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 세대수가 아까 15%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세대수가 이 30가구 이하면 분양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임의 분양을 하면 됩니다. 임의 분양. 30가구 이상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구청장으로부터 분양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저한테 많이 오는 질문이, 자, 그럼 나는 상가 소유자인데 나는 꼭 내 상가를 리모델링 한 거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분양되는 세대수가 늘어나는 아파트에 그 아파트를 나는 공급받을 수 없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견해가 없습니다. 뚜렷한 견해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괜히 혼선을 드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전적으로 제 그냥 사적인 견해입니다. 판례로 뒷받침된 것도 아니고, 또는 아직 책에 어떤 교수님께서 자기 견해를 밝힌 것도 아닙니다. 제 사적인 견해만 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사견을 밝히면, 총회에서 늘어나는 그 세대에 대해서 상가 조합원들한테 아파트를 먼저 배분을 주자. 이렇게 결의를 했을 때 과연 그 결의가 무효냐? 저는 아니라고는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이 자기 거, 리모델링의 기본적인 원칙이 자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상가를 고치는 거죠. 자기 상가를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맞기는 해요. 안 맞기는 하지만, 저한테 질문 온 게 이제 공교롭게도 그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의 상가를 어느 한 분이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체를. 그래서 그 부분한테 그런 아파트를 못 주느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사견은 총회 결의를 얻는다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건 제 사적인 견해라 틀릴 수도 있다. 이 점을 꼭 원리 원칙대로 하면 자기 거 그냥 수선, 교체, 리모델링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의결권의 수. 의결권이라는 게 뭐죠? 이제 총회를 열 때 이제 표를 행사하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은 아파트를 100채를 갖고 있든 10채를 갖고 있든 한 채를 갖고 있든 한 표입니다. 한 표. 어찌 보면 좀 뭔가 안 맞죠? 부당하죠?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표를 많이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리모델링은 그 의결권의 수가 주택 수만큼 인정되는 걸로 주택 수만큼 인정이 됩니다. 규약을 보통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숫자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무방합니다. 의결권은 쉽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숫자만큼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시행, 단독시행 문제인데, 이제 세대수, 리모델링을 해서 세대수가 증가할 경우, 아까 15%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그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하면 공동사업 시행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구랑? 등록사업자랑 공동사업 시행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자, 등록사업자, 보통 이제 건설사가 되겠죠. 시공자.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당연히 공동사업 주체니까 자신의 기책 사유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규정 때문에 이제 시공자들이 요걸 좀 빼달라라고 많이 이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뭐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어쨌든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좀 복잡해지니까 공동사업만 한다. 그러면 세대수 증가가 없이 그냥 자기 집 그대로 이제 면적을 넓힌다든가 배관을 고친다든지 그런 세대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 단독 시행도 가능합니다. 단독 시행도. 이때 시공자는 단순히 그냥 수급인, 공사를 수급한 수급인에 불과를 합니다. 그러면 세대수 증가 없는 경우에 단독 시행을 하는데, 도시정비법,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주택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냐, 단독으로는, 이런 견해도 있는데, 뭐 어떤 견해, 주택법 2조 10호의 라목에 보면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규정에 의거해서 조합도 단독 시행이 가능하다라는 견해가 있고, 뭐 저도 뭐 이 견해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청구. 아까 그 리모델링 조합의 그 조합원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요 2020년 1월 23일 날 법이 바뀌었는데,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조합 설립을 하면 지체 없이 매도 청구를 했습니다. 지체 없이. 그런데 법원에서 리모델링 사업 절차적으로 중요한 게 사업계획 승인. 자,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늘어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30세대 미만이면 행위허가라는 걸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행위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동의율을 확보한 이후에 매도 청구를 하라. 그렇게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그 판례들을 반영을 해서 아예 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는 조합 설립됨과 동시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 사업계획 승인 동의를 받을 때 행위허가 동의율을 확보한 이후에 매도 청구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 분담, 동의서에 비용 분담 기재가 얼만큼 해야 되느냐. 요건 뭐 재건축에 해당되는 판례인데요. 재건축, 리모델링의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산출 기준을 정하면 족하다라는 재건축에서 나온 판례인데, 아마 리모델링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가 있고, 행위허가 동의 후에 지체 없이 채굴을 하고, 최고 수령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때부터 2월 이내에 소를 제기한다. 이건 뭐 변호사한테 맡기니까 변호사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조합 관계자 여러분들 또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가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한 경우에도 바로 내가 매도 청구 대상이 돼서 현금 청산되는 게 아니고, 행위허가 때까지는 동의를 다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행위허가에 동의를 하면
조합원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대항력 문제, 이게 이 주택법 76조를 보면 이제 임대차 계약 당시, 이게 참 계약 당시에 설립 인가를 받았어야 돼요. 계약 당시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2년 플러스 2년까지 살 수가 있죠.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최장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 계약 당시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런 대항력에 관한 그런 규정이 주택법에 의해서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추진의 임의단체, 조합 설립 인가되기 전에 이미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리모델링 하려면 그 세입자를 내보내야 그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세입자는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못 나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꼭 갱신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리모델링 사업이 늦어져서 갱신을 한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이걸 꼭 고지를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합에서 아파트 소유자, 상가 소유자한테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체결된 임대차에 대해서는 갱신할 때 조합과 상의해라 라는 그런 그 안내문을 반드시 하고, 또 여러 차례 교육도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공개, 이게 이 주택법에 이제 그 발기인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주택법의 발기인이라는 용어는, 사실 이 발기인이라는 용어는 지역주택 조합을 타겟으로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고는 요 발기인은 저 개인적 사견은 뭐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발기인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저는 사적인 견해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법을 볼 때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죠.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법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주택법에 이렇게 발기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저거는 지역주택 조합이지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하고는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새로 생겼는데요. 2020년 1월 23일 날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놨습니다. 실적 보고서. 그래서 부실 작성을 안 하든가 부실 작성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임원은 요 실적 보고서를 철저하게 작성을 하고, 또 부실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1, 2, 3호는 사실은 1호, 2호는 바로 지역주택조합이죠. 이제 3호가 문제인데, 이 3호를 보면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설계자, 시공자, 업무대행자 등과, 업무대행자도 뭐 지역주택조합 얘기입니다. 업무대행자도. 설계자, 시공자 등과의 계약 체결 현황. 그러니까 이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현황을 실적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 및 비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주택건설 공사의 진행 현황,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자금 차입도 얼마큼 우리가 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적 보고서를 꼭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적 보고서를 해당 분기니까 3개월에 한 번씩이죠. 3개월에 한 번씩. 말일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신설은 2020년 7월 24일 날, 요 법은 요거 생겼지만 이게 시행일이 2020년 7월 24일, 지금 2021년이니까 이미 시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그리고 이제 나는 주택조합, 리모델링 사업 조합에 불만이 있다. 이건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실적 보고서를 열람 공개 청구를 해서 받아보시면 됩니다. 받아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많이 좀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실적 보고서 작성 의무가 새로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금 집행 실적 제출, 이것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자금을 어떻게 집행했느냐라고 해서 여기 연간 자금 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도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자금 운용 계획 및 자금 실적 집행에 관한 자료, 업무 대행자는 뭐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이거 시공자 선정 변경에 관한 서류,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서류, 그 다음에 이것도 지역주택조합 얘기죠.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안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안 하면 과태료 처분.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 생긴 부분입니다. 이것도 시행일은 2020년 6월 11일입니다. 2020년 6월 11일.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거, 그동안 리모델링 조합이나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을 감시하고자 하는 분들이 조직하는 게 이제 비대위인데, 실질적으로 전화번호를 받아야 문자 메시지를 보내든지 전화를 걸든지 해서 제대로 된 조합 감시 활동을 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전화번호는 여러분도 뭐 더 잘 아시다시피 각종 인증수단이 됩니다. 인증수단. 그래서 이걸 함부로 공개하면 되느냐. 그래서 법원 판결도 엇갈렸습니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엇갈리다가 드디어 올해 2월 10일 날 대법원 판결이 드디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공개해라.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재개발에서 나온 판례지만 리모델링 사업도 당연히 적용이 될 판례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공개해야 되고, 이 판례가 좀 특이한 게 공개 청구를 누가 했냐면 감사가 했습니다. 감사가. 근데 조합에서는 야, 감사 당신도 임원 아니냐. 뭘 공개를 할, 당신이 주체지 무슨 요구할 요구권자냐. 그래서 안 하는데 감사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 조합원 전화번호에 대해서. 그런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총회 관련 사항인데, 리모델링 사업은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이 조합 규약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조합 규약. 그래서 제가 이미 조합 규약을 어떻게 만들고 또 좀 피해야 될 규정들, 규약들, 이런 것들을 이미 그 블로그에 공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 규약 만들 때 주의할 점, 이런 거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경쟁 입찰이 반드시 선이냐, 옳은 것이냐, 좋은 거냐, 이 문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모델링 사업에서 그 용역업체가 여러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하려면 많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주택법은 그 총회에서 시공자, 총회에서 선정하라, 이런 규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이 조합 관계자분들이 우리는 모든 걸 투명하게 하겠다. 그래서 어떠한 용역업체, 아주 사소한 용역업체, 뭐 심지어 뭐 변호사조차도 우리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뭐 그게 좋은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단점이 있냐면, 공개경쟁을 하면 이렇게 조합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편이 갈리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당연히 이제 즉시 대응을 못하죠. 공개경쟁 입찰을 하려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그 용역업체를 경쟁 입찰로 하겠다라고 규약에다 해놓으면 꼭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내가 경쟁 입찰하고 싶으시면 해도 됩니다. 근데 규약에다 꼭 그걸 넣을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저는 퀘스천 마크를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수립할 때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저도 이제 아파트, 지금 뭐 전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제가 한 1년 2개월 정도 해봤는데요. 이 분쟁이 벌어지는 건 사업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육비, 이런 예산,
그다음에 경조사비 이것도 참 힘듭니다. 경조사 뭐 조합원들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다든지 어떤 애사 또 경사가 생겼을 때 경사보다는 애사가 문제죠. 그럴 때 참 조합장 돈으로 그걸 다 하다 보면 뭐 만약에 1000세대다 그러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변호사 선임비, 아웃소싱비, 이제 아웃소싱이라는 게 OS의 약자죠. OS. 총회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해서 OS의 약, 예비비 이런 것들을 잘 좀 예산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자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조합 총회 할 때 이 사회자의 역할이 총회 성공에 거의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사회자를 잘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떠드는 조합원이 있으면 총회장에서 나가라라고 이렇게 퇴정도 시킬 수 있는데 요 퇴정을 시킬 때 사회자가 퇴정을 시키면 안 됩니다. 조합장이 의장이 되겠죠. 의장이 퇴정을 명령을 해야지 사회자는 사회자일 뿐입니다. 그러면 강요죄가 성립이 돼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면 결의서 제출 방법은 정하면 그걸 준수를 해야 됩니다. 서면 결의서 제출 방법을 정하면 철저히 준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하급심 판례인데 한 번 해임된 사람이 이제 조합 임원을 해임을 하면 그 다음에 다시 선출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해임된 임원이 그 다음에 선출총회에 입후보를 할 수 있느냐, 다시 해임됐지만 다시 입후보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데 하급심은 다시 입후보 할 수 있다. 자격이 박탈된 게 아니라면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입후보 할 수 있다라는 취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임총회 비용을 이제 일부 이렇게 조합원들이 모여서 임원 해임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임총회에 소요된 비용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급심 판례가 나왔는데 정관이나 총회 의결이 없다면 조합에 청구 못한다. 즉 해임총회를 연 사람들이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조합원이 500명만 넘어도 해임총회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하급심 판례일 뿐이다. 대법원 판례는 아닙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하급심 판례일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총회, 의결사항이 이렇게 많습니다. 요거는 전부 다 20%가 직접 참석을 해야 됩니다. 조합원들이 직접 현장에 참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재미난 게 이 직접 참석, 이거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도 똑같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직접 참석이 과연 막 꺼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총회, 그래서 이 총회장에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거리 두기를 위해서, 총회장 입장은 어느 정도 하고, 거리 두기를 맞추고 나머지 사람은 바로 총회장 바깥에서 유튜브로 참여를 했을 경우에 과연 직접 참석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일단 경기도의 유권 해석에 의하면 그 사람도 어쨌든 집에 있는 건 아니고 왔으니까 또 비록 총회장에는 안 들어갔지만 유튜브로 거기서 의견도 자기가 표명을 하고 했으니까 댓글로 달아서 표명을 할 수 있으니까 직접 참석한 걸로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회는 이거 조합 규약, 자금 차입과 방법, 요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요게 문제죠. 그래서 예산을 잘 정해야 됩니다. 예산 총회를 하면 별도로 총회를 안 열어도 되니까.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및 변경 공사계약 체결, 조합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그 다음에 조합원들 분담 명세 확정, 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 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요게 2020년 7월 24일 날 요게 새롭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회 할 때도 반드시 20% 직접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예산안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총회 의결을 거쳐서 아까 제가 좀 전에 용역업체 규약에다 모든 용역업체를 경쟁 입찰로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요 총회에서 요거 규정 시공자의 선정 변경 및 공사계약 체결은 총회에서 해라.
주택법은 이 제약밖에 없습니다.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뭐 재건축, 재개발은 뭐 정비회사 선정 방법도 별도로 해야 되죠. 또 설계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제약이.